네, 막 들어왔을 때, 야, 이러다가 이제 그 알리 테무가 한국을 완전히 장악을 할 거다. 한국 시장을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올 초가 지나고 4월, 5월, 6월에 가서 성장세가 좀 둔화가 됐어요. 성장세가 둔화됐다는 거지 성장을 안 하고 있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제 처음에 본 거보다는 조금 떨어지고 있다. 그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었죠. 좀 써보고 나면 판단을 할 거다. 워낙 이제 싸게 많이 들어왔었고 정말 극초저가 공세였잖아요. 그럼 뭐 한두 개 실패해도 다시 돌려보내고 이러는 것보다는 아예 저거 뭐 5천 원짜리인데 뭐 이제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조금씩 지나고 보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해서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겼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제품들에서 그 뭐 유해물질이 나온다거나 특히 어린이 제품에서 써서는 안 될 화학물질이 검출이 된다거나 이제 이런 게 나타나면서 제품을 고르기 시작했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알리나 테무, 그 중에서도 이제 테무는 더 저가거든요. 알리 익스프레스보다. 이제 구분을 하기 시작을 했고, 특히 쉬인 같은 경우도 옷, 그 뭐 중국의 유니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프라인 매장도 냈어요. 성수에다가. 근데 이제 거기도 그게 원래 그 인권 탄압을 받고 있는 위구르 지역의 면화로 만들었다, 옷이. 중국 면화의 90%가 위구르 지역에서 나와요. 그리고 그 양은 전 세계 면화의 20%예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뭐 프랑스나 EU 이런 데서는 이제 금지까지는 아니지만 관리, 그냥 안 놔두겠다. 이제 이러면서 뭐 검사도 많이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이제 소위 중국의 초저가 제품에 대한 이 소위 각국의 견제가 시작이 되면서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스스로의 시각이 또 생기죠. 그 아시다시피 한국 소비자들의 눈이 얼마나 높습니까?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가 지금 이제 전개가 되면서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그 성장세가 좀 약해지고 있다. 그러면 결국 알리테무도 우리에 많이 팔려면은 한국 시장에 맞는 걸 해야죠. 그죠? 그럼 그게 시장 경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쟤네 거가 좋아 그러면 사 쓰는 거죠. 그걸 뭐 국가가 그거 사지 마라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쟁 구도에 지금 들어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안 받았다고는 못하죠. 이미 그것 때문에 결정적인 영향을 받은 소규모의 중소업체들은 상당히 많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아시다시피 이게 이제 플랫폼이잖아요. 파는 거. 작은 기업들은 스스로 판로를 개척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즉 이커머스 기업을 통해서 자기 제품을 납품을 하고 이제 그게 팔리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국에서 워낙 싼 제품들이 그 자국의 어떤 유통 흐름을 타고 들어오니까 이거와 경쟁해야 되는 한국의 동종 제품들이 가격 경쟁력에서 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미 아시다시피 그 전에도 우리 이커머스 기업들이 중국 제품을 사서 많이 공급을 했죠. 그럼 사실 보면 알리 테무에 있는 그 제품들 그다음에 뭐 사진 찍어 놓은 것들이 버젓이 우리나라에도 똑같이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사올 때는 퀄리티 컨트롤을 하고 사오는 거죠. 이 제품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다음에 통관비 내고 수속비 내고 이러고 들어오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직구는 그냥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쌀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똑같은 제품인데 한국 업체를 통해서 들어오면 2만 원짜리가 저쪽에서 오면 6천 원에 들어온다 이거예요. 직접 오니까. 그럼 가격 경쟁력이 없어진 거죠.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한 일종의 거부까지는 아니지만 저항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이제 하나하나 뜯어보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게 한국 소비자의 마음을 사는 방법을 한다면 그건 뭐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게 그렇게 지금 중국의 패턴으로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금 그 약화된 분위기로 보이는데 그거는 이제
중국의 그 기업들이 할 일입니다. 뭐 정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기업이 더 많이 한국에 팔고 더 많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고민해 갖고 하면 그게 또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겠죠. 그렇죠. 이 알리나 특히 테무 같은 경우는 잘 이제 생각을 해보죠. 중국이 사실은 이 불경기를 뚫고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말씀드렸지만 뭐 내수를 강화하고 내수는 자기네가 강화하는 게 아니에요. 내수는 예를 들어서 그 지갑을 열고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출을 하려면 물건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투자. 이거는 이제 물론 민간 투자도 있고 정부 투자도 있지만 정부는 주로 SOC 같은 걸 투자를 하고 이제 기업 투자는 좀 산업 투자도 많이 하죠. 그런데 중국이 경제 불경기를 뚫고 나가기 위해서 중국 정부가 택한 방법이 자기네가 제일 잘하는 게 뭔가 하고 봤더니 역시 제조업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제조업을 활성화를 시키는데 이 테무 같은 데는 우리가 보통 뭐 3선 도시, 4선 도시, 5선 도시 그 뭐냐 하면 중국에는 이제 도시 구분을 그렇게 합니다. 뭐 1선은 한 1,000만 명, 2선은 한 700만 명, 3선 한 500만 명 이런 이제 도시군. 그리고 저기 4선, 5선으로 가면 이제 시골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임금이 굉장히 싸지죠. 그러니까 그런데 실업률도 개선하고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그런 지방에 소위 이런 간의 수공업 형태의 이런 소규모 공장들을 독려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런 테무라든지 알리 같은 플랫폼 업체가 중간 마진 그 중간 상인을 딱 빼고 이 물건을 얼마에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러면은 저 지방에서 하는 거죠. 그러면 직접 우리한테 주면 우리가 다 선전해주고 너희한테 판 가격을 줄게 이렇게 해서 만든 구조예요. 그러니까 물건값이 굉장히 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 위탁입니다. 그냥 저기다 돈 저기서 하면 그거 가지고 우리가 갖고 와가지고 너는 가만히 있어 물건만 만들어주면 내가 다 팔아주고 돈도 너한테 줄게. 이 구조로 연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름대로 상당히 선진적인 방법인 거죠. 중간 유통을 없앴다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 이 우리한테만 온 게 아니고 전 세계 한 50개국의 이런 유사한 패턴으로 갔어요. 유사한 패턴으로 갔고 아시다시피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이게 이런 택배 시스템이나 이게 아주 많이 발달해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 시장에 들어오면 빨리빨리 운송도 가능해질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한국의 어떤 시스템이나 이런 거를 또 이런 기회에 뭐 습득을 하거나 하는 그 다른 데로 진출하는 데 있어서 좋은 그런 본보기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정확한 통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국의 이 소위 직구 시장이 뭐 세계 4, 5위권이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직구를 하는 그런 국가예요. 우리 자체가, 우리 사회가. 그러니까 한국이 좋은 시장이 될 수 있었겠다. 그래서 이제 들어온 건데 많은 우리 중소업체들이나 그다음에 작은 그 유통업체들은 상당한 타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 경제건 뭐건 다 그런 거죠.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잖아요. 이거를 잘 겪어서 하고 있는 데는 또 그 범위에서 경쟁력을 확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 경제가 그런 거잖아요. 적자 생존의 원리. 다만 중국은 정부의 비호를 분명히 받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정부가 나서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로 문제를 삼은 거는 이제 개인 정보의 유출, 뭐 이제 이런 쪽에 문제를 삼았고, 그래서 지난번에 알리에 뭐 19억 8천인가 그 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했어요. 그게 이제 일종의 상징적 효과죠. 앞으로 여기에서 한국에서 사업 비즈니스를 하려면 한국적 룰에 따라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상품이나 이런 데 문제가 생기는 거는 수백억, 수천억 단위의 벌금이
부과되거든요. 근데 이건 이제 정보보호법과 관련해서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려면 좀 거기에 맞춰야죠. 이제 그런 지금 상황에 와 있고 나름대로는 조금 그 어떤 기존에 처음 들어왔을 때의 패턴보다는 조금 정제된 모습을 보이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많이 들어가 봤잖아요. 막 알리테무도 들어가 보고 하시던 분들도 이제 계속 똑같은 패턴이 오래 가면 이제 약간 또 식상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초저가 시장이 갑자기 변하기는 어렵고 그게 이제 제품에 대한 신뢰가 쌓이면 가격이 좀 올라가도 사요. 그런데 이 초저가 시장은 한없이 계속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초저가 시장이 갖는 단점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품질이 제 가격을 주고 사는 것보다는 나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성비로 사는 거잖아요. 아유, 원래 저게 1,000원짜리인데 100원에 이 정도면 괜찮아. 이러고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조금 지나면 아, 이게 너무 뭐 계속 똑같은 패턴이네. 그러면 결국은 중국도 계속 우리나라한테 초저가만 팔려고 오는 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좀 좋은 것도 팔고 중고급 제품도 만들어서 그래야 시장이 장악이 되지 않겠습니까? 금액적으로도 하는데 이제 초저가 시장을 그러면 잘 넘어가야 돼요. 아, 얘네가 이렇게 싸게 파는데도 물건을 괜찮게 만드네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1단계에서 잘 못 넘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괜찮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 역시 싼 게 비지떡이었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다. 그러면 거기서 좀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싼 게 비지떡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전혀 안 살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시장이 중국 기업들이 이커머스 기업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확실히 커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부호가 좀 있죠. 왜냐하면 한국에 더 잘 만든 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가격 차이는 좀 있더라도. 아유, 내가 돈 조금 더 주고 안전한 거 샀어야겠다. 예전에도 그랬어요. 예전에도 뭐 중국의 환경보호 제품, 콩나물, 뭐 배추 이런 거에 이렇게 마크가 찍혀 있어도 중국 사람들이 잘 안 믿는 거예요. 자기네 것도. 이거 과연 믿을 수 있을까? 서로 이제 그러고 있는데 그럴 때도 우리도 이 사드 이전에 예를 들어서 아침에 그 뭐 농사 지었던 것들을 비행기를 타고 공수해서 신선 야채를 공급하고 그러신 분들도 있었어요. 남양주 뭐 비닐하우스에서 상추 재배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수요가 있죠. 고급 수요가. 그리고 적어도 한류라는 것 때문에 그렇지는 않더라도 중국이 그런 품질이 못 따라왔을 때 한국이 선점해서 가던 뭐 화장품이라든가 그 특정 우유 업체의 우유 뭐 이런 것들은 아직도 그게 그대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일종의 뭐 매니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계층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 저런 제품은 역시 한국 게 좋아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죠.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은 돈을 조금 더 지불하더라도 한국 거를 살 수 있는 거예요. 다만 그동안 이제 한국에 들어왔던 것들이 왜 문제가 됐냐 하면 우리는 뭐 예를 들어서 저 상품을 수입하기 위해서 관세도 내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수입 등록도 해야 되고 이러면서 단가가 올라갔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중국 제품이 안 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도 그런 거에 대한 방비책을 여러 가지로 만들고 그런다면 그 경쟁의 갭도 조금 줄일 수 있고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한국 제품도 중국에서 충분히 팔릴 수 있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 화장품에 중국 사람들이 열광을 했었고 그러다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런 교류가 없어지니까 자체적으로 또 그 시장을 따라온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걸 잘 안 쓰려고 하죠. 그런데 자기네께 있으니까 안 써본 사람들은 근데 예전에 한국 화장품을 썼던 사람들은 코로나 시절에 못 샀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은 내가 뭐 그 정도 경제력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다시 한국 거 찾는 거죠. 저게 원래 더 좋았어. 그게 원래 본류야.
라고 하는 것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시장이라는 거는 아시다시피 경쟁이고 그럼 소비자의 권리가 더 많이 작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책적으로 이걸 막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시장을 뭐 금지하다 이런 거는 안 되잖아요. 사실은 뭐 불매 운동 이거는 반칙이죠. 시장 경제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알리테무 사지 마라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법적 제도적으로 환경을 만들어서 경쟁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품질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 그거는 당연히 이길 거고 다만 가격 경쟁력에서는 어려워요. 구조적으로. 그건 소비자가 선택을 하는 거죠. 아, 내가 돈 조금 더 줘도 난 저거 샀을 거야. 이렇게 시장이 분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하셨듯이 그럼 초저가 전략을 계속 유지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저기도. 그러면 뭔가 변신을 해야 되는 거고 그거는 다분히 한국 시장에서 팔으려면 한국 소비자의 선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중국에 저렇게 싼 물건이 많은데 한국 제품을 중국에 팔으려면 뭔가 경쟁력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는 룰이 있는 게 아니고 그 국민들 소비자들의 그 마음을 사서 지갑을 열게 만드는 것. 그게 포인트죠. 그런 경쟁 구도가 계속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실업이 굉장히 많고 산업 생산이 잘 안 이루어지니까 결국은 우리가 가장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게 생산이다, 제조다. 그러니까 그런데 갑자기 하이테크 제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장비 값도 들어가고 돈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소규모 그런 그 중국 이하 기술력을 가지고 생산할 수 있는 것들을 플랫폼을 펼쳐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많이 해라. 그래야 이제 지방에서 이 취업 인구를 흡수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농업은 계절성이 있기 때문에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방에서의 제조업 활성화 정책의 일환입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갑자기 나온 건 아니고요. 옛날에 1978년에 개혁 개방을 할 때 농촌 개혁을 하고 나니까 그 원래 세 사람이 할 일을 그동안 보니까 한 5명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일이 없어서. 그래서 향진 기업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향과 진의 제조업 기업을 만들었고 농촌의 유휴 노동력을 그 향진 기업에서 흡수했습니다. 이게 이제 중국의 도농 경제 발전 모델이에요. 그렇게 해서 발전을 한 효과를 중국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거꾸로 지금이 어려우니까 그러면 다시 지방에서 특히 4선 도시, 5선 도시 이런 데는 임금이 싸니까 거기에서 물건을 제조해서 그 사람들은 임금 노동자가 지속적으로 될 수 있고 그거를 팔면 되는데 중국 국내는 소비가 잘 안 되잖아요. 지갑을 안 여니까. 그러니까 해외로 자꾸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밀어내기 수출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당초의 생각은 그런 부분도 있었던 거예요. 산업 생산을 제조업으로 일단 좀 올려보자 하는 그런 생각을 중국 지도부가 갖고 있었고 그거를 집행을 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초저가 시장이 계속되기는 어려워요. 물론 이제 그건 남아있을 수는 있죠. 그런데 적어도 이런 알리테무 쉬인이 한국에서 뿌리를 내리려면 아주 최저가 상품이다라는 것만 가지고 어필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보다는 좀 나으면서 품질도 낮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렇죠. 돈 조금 더 줘도 조금 잘 만드는 거 사서 써야지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돼요, 중국이. 그러니까 그런 게 안 되면 물론 이제 한국에도 초저가를 써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시장은 기본적으로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미국의 아주 히스패닉이라든가 흑인 저소득 계층들 이 사람들은 멕시코나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이 안 들어오면 미국에서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미국에도 가면 달러트리라고 해서 1달러 하우스 이런 게 많잖아요. 그게 그런 거를 사서 써야 되는 그 시장은 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고부가가치 산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중국이 한국에 초저가만 팔으려고 들어오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 것들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보내야 되는데 초저가 시장이 그렇다고 없어지거나 그러지는 않겠지만 이거를 발돋움해서 이거를 발받침으로 해서 도듬하지 못하면 그냥 그저 그런 초저가 시장이 존재하는 형태로 갈 수밖에 없다. 근데 아시다시피 알리 같은 경우는 아주 하이테크 비싼 것도 파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모델이겠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다른 나라들하고 좀 달라요. 그 한중 관계는, 한중 경제는. 예를 들어서 미국은 자기가 자체 제조를 별로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서 쓰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 자체가 제조업 국가예요. 우리 자체가 통상 국가예요. 수출하는 국가.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게 들어오면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충돌이 많이 되게 돼 있어요. 내가 아무것도 안 만드는 국가면 중국제, 멕시코제 막 갔다가 인도네시아제 비교해서 쓸 수 있지만 저 물건 나도 있는데 왜 여기 들어와? 그러면 경쟁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초부터 그런 그 소위 한국의 그 다른 나라와 판매하는 것 같은 패턴으로 이런 시장 형성을 해서 확대하려고 했다면 그거는 전략적으로 그다지 좋은 선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정 제품에 대해서는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도 뭐 초코파이 뭐 이런 것들은 엄청나게 잘 팔리잖아요. 그 한국산 라면. 그러니까 이런 특정 거기도 다 있는 거지만 특정한 그리고 그게 무슨 하이테크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정도로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데 그게 뭐 이렇게 같은 제조업 국가로서 그리고 한국은 매우 매력적인 제조업 국가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뭐 특별히 저쪽 제품에 의해서 완전히 장악이 된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저도 그런 걱정을 했죠. 어떤 특정 제품이 중국한테 시장 지배를 당해버리면 시장 지배를 당하면 원래 싸게 들어와서 막 10원에 팔아서 시장 지배가 됐는데 그래서 한국 다른 사람이 다 죽었다. 그럼 갑자기 이거 20원 내, 30원 내 그러면 샀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이제 시장이 혼란해지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올라가면 또 우리가 만들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어떻게 잘 넘어가느냐가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중국도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을 거고 그래서 더 싸게 더 체계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무슨 뭐 알리나 이런 데가 뭐 몇 억 불을 투입해 가지고 창고를 짓겠다. 응? 물류 창고를. 우리도 하잖아요. 우리도 쿠팡이 저 산동에다가 짓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경쟁하는 거예요. 그럼 소비자들은 좋은 거 싸게 사서 쓰면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피할 수는 없는 거다. 다만 우리가 정보 보호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경각심을 분명히 가져야죠. 많은 분들이 여기 회원 가입했더니 막 해외에서 뭐 이상한 게 많이 날라온다. 그럼 뭔가 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것들도 우리 정보들이 이미 많이 나가 있잖아요. 이 사람이 내 거 어떻게 알지?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정보에 그렇게 둔감했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는 큰 문제가 될 수 있고 혹시 그게 뭐 북한으로 들어간다거나 그럼 내 통장 번호와 내 생년월일과 내 이런 것들이 다 노출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잘못하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보이스피싱 무슨 그냥 피싱 사고 금융 사고 이런 걸로 얼마든지 이어질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 중국 경제가 뭐 계속 추락하고 있다. 이렇게 그 많은 뭐 매체에서도 그러고 우려의 목소리를 많이 보내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래도 성장하는 경제인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그게 이제 기대에 못 미치는 거죠. 중국 정부가 생각했던 것만큼 안 되고 있고 또 많은 시장 관찰자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만큼 안 되는데 지금 이제 7월 그 통계를 보면 물론 어떤 부분은 이제 시장의 기대만큼 못 미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좀 넘어간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산업 생산 같은 경우에는 5.1% 정도 나와서 뭐 5.2% 정도 해야 되지 않느냐에는 못 미쳤는데 소비 같은 경우는 또 그 원래 시장이 기대치보다 조금 더 넘어갔어요. 그래서 뭐 2.7%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종합적으로 보면 약간 불균형적인 성장 뭐 이렇게 봐야 돼요. 그렇다고 뭐 이 본궤도에 접어들어서 이게 그 성장 추세를 완전히 구축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연초의 상황보다는 조금 개선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흐름은 나타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국 경제 3대 지표가 있습니다. 그죠? 내수, 그다음에 이제 무역, 수출이죠, 주로. 그다음에 투자. 이런 부분의 성분들은 여전히 아직 그렇게 좋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민간 투자 같은 것도 여전히 안 일어나고 내수도 여전히 지갑을 닫고 있고 수출은 좀 되죠. 수출은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소위 밀어내기 수출, 과잉 생산 이렇게 되다 보니까 반작용들이 상당히 일어나죠. 예를 들어서 바이든 행정부도 이미 8월 1일부터 일부 품목에 대해서 관세를 추가 부과했고 EU도 마찬가지고 지금 뭐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혹시 자기가 다시 대통령이 되면 전 대통령 뭐 60% 이상 관세를 매기겠다 이러니까 이제 그런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거는 사실인데 연초의 어떤 흐름보다는 약간은 좀 개선되는 면이 보인다 이렇게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기본적으로 내수가 일어나려면 국민들이 가처분 소득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자기 먹고 사는 거는 좀 어느 정도 해놓고 그래 뭘 써야 되잖아요. 뭐 써야 되면은 이제 그 사람들이 돈을 쓸 때는 그냥 쓰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이거는 그 다음 달에 뭐가 들어올 거다 또는 내 생활이 어떻게 될 거다 이래서 이제 소위 뭐 명품 쇼핑을 한다든가 이제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전반적으로 그 취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안 좋고 소위 취업 시장이 워낙 안 좋으니까 가처분 소득을 창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갑을 닫아버린 거죠. 그러면 거대 유명 쇼핑몰들도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뭐 물건이 팔려야 임대료도 내고 그러는데 그런 게 전혀 이루어지질 않으니까 할 수 없이 하나둘 문을 닫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고 이게 여러분 뭐 많이 중국 다녀보시고 했겠습니다만은 중국을 상징하는 게 여러 개 있었잖아요. 무슨 뭐 아침마다 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노동자의 물결이 자전거 타고 가고 막 이런 생동감이 지금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소득이 없으니까 그 물건을 사는 걸 굉장히 꺼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쇼핑몰도 이제 한계에 온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중국은 이제 8월에 졸업을 하잖아요. 9월에 학기고. 그러면 올해만 해도 벌써 1179만 명의 대졸자가 나오는 거예요. 작년 7월에 21.3%의 최고 청년 실업률을 기록한 이후 발표를 안 했어요. 이게 사회 불안을 조성한다. 그러고 나서 갑자기 올 초에 새로운 방식으로 발표를 해서 14점 몇 %다. 아무도 안 믿죠. 왜냐하면 주변에 취업한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그래서 14점 몇 %로 상당히 개선이 됐다라고 얘기를 해왔는데 8월에 1179만 명이 오니까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뭐냐 하면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종사해야 될 일에 종사하는 거는
굉장히 꺼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 낭비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적어도 코로나 때부터 지금 계속되고 있다. 코로나라는 게 뭐 오래됐다면 오래됐지만 그게 벌써 지금 3, 4년 이렇게 누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거를 반전을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고, 또 청년 실업률을 새롭게 계산하는 방법도 좀 억지스러운 방법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실업이라는 거는 내가 원래 직장을 갖고 있었다가 일자리를 잃은 게 실업이지, 뭐 새롭게 이 소위 직업을 구하려는 사람들은 실업률에 넣으면 안 된다. 또 막 이런 규정. 그다음에 호구, 농촌 호구는 도시에 취업해도 실업률로 잡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막 그 비정상적인 어떤 통계 수치를 갖고 있으니까 실업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게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소비가 이루어져야 기업이 생산을 하고, 그 기업이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서 취업자를 많이 끌어들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 선순환 구조가 지금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취업이 안 되는 거는 당연한 거죠. 그러면 이게 일어나려면 결국은 어디서부터? 소비에서부터 일어나야 되는데, 소비의 핵심이 중국은 부동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지금 너무 많이 뭐 우리 언론이나 유튜브에서도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지만 이 악순환에 지금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거를 중국 정부가 과감하게 경기부양 정책이라든가 뭘 이런 걸 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국 정부도 고민이 많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해서 돈을 확 풀어가지고 한번 이걸 다시 한번 셋업을 시켜볼까 하다가도 그게 만약에 효과가 없으면 고민스럽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계속 살려나가는 정책에 대해서는 일단 선을 그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아남을 수 있고 살아남는 게 가능한 데만 지금 하는, 그러니까 은근히 자연적인 구조조정에도 또 약간 맡기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계속되기 때문에 적어도 당분간 이런 흐름이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중국은 보통 한 70개 도시의 그 부동산 거래량을 이제 발표를 하죠. 근데 그 지난달에 발표한 그 어떤 흐름은 2015년 이후 최저를 보였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부동산 시장이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부동산이라는 거는 잘 아시지만 사실 중국은 사회주의 사회인데도 그 영끌을 해서 집을 산단 말이에요. 우리랑 똑같죠. 이 동양 사회의 아마 어떤 패턴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집을 사야 되는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집값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면 나만 손해하냐? 그러니까 지갑을 또 닫아요. 닫으니까 집이 안 팔리니까 부동산을 신규 투자를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연관 산업들까지 다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경제의 약 25%, 많을 때는 30%를 부동산 시장이 차지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 부동산 연관 산업까지 합치면 중국 취업자의 40%가 부동산 관련 산업에 종사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럼 100명 중에 40명이 부동산하고 관계가 돼 있는데, 이 100명 중에 40명이 관련돼 있는 부동산 업종 자체가 산업이 어려움을 겪으면, 그러면은 이 사람들의 취업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취업이 안 되니까 소득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그러니까 소비 문제까지 해결이 안 되는 이런 좀 그 아주 안 좋은 고리에 지금 들어와 있다. 뭐 사실 이걸 꼭 뭐 중국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이런 국가들도 많고, 미국도 이걸 겪었었고, 미국도 이런 거를 소위 우리가 잘 아는 양적 완화라는 걸 통해서 돈을 엄청나게 찍어내서, 그런 이제 센 나라들은 그걸 할 수 있어요. 당장 한국 같은 경우도 이런 데서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지금 집을 사야 돼 말아야 돼 뭐 이런 게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거를 지금 정부가 어느 정도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정책적 영향을 또 받을 수가 있어요. 너 그거 투기한 거 아니야? 집은 그 거주하라고 있는 거지 뭐 이렇게
재산 증식의 수단이 아니야. 원래 이러면서 부동산 규제가 시작이 된 거거든요. 아직도 그 고리에서 여전히 중국은 정책 전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뭐 아파트 지으려면 철근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철근이 들어가야 되는데 철근 수요가 없어진 거예요. 부동산을 신규 건설을 안 하니까. 지금 빈집이 저렇게 많은데 어디에다가 새로 건설을 해가지고 그리고 그 건설도 빚을 내서 건설을 해야 되잖아요. 그 돈을 다 갖고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방정부나 이런 데가 보증을 서서 시행업자한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제 부동산 개발상한테 돈을 줘서 아파트를 건설하거나 뭐 공장을 건설하거나 이래서 분양이 돼서 돈이 돌아가야 빚도 갚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시행사는 딱 건물 지어놓고 자기네들은 건축비를 다 받았거든요. 그럼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집이 분양이 안 돼 버리면 이게 고스란히 지방정부가 안아야 된 부담으로 남는 거고 그 안에 보면 뭐가 있어요? 자기가 보증선 은행빚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정부 부채가 늘어나는 거고 거기에 돈을 지원해 준 지방은행. 그리고 지방은행은 또 돈이 어디서 났어요? 중앙은행에서 조달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되면 소위 얘기하는 금융위기로까지 확산될 수 있다. 이제 이런 걱정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살아나면 어쨌든 돈이 돌면서 지방부채라든지 그 지방부채의 윗단위에 있는 국가재정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만 개선이 되는 모습을 보이면 좋은데 물론 중국 정부는 7월 달 경제 지표를 놓고 약간 개선됐다고 얘기를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정말일까라는 이제 그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의심을 하냐 하면 정말 그렇다면 내가 아는 저 사람은 왜 집을 안 사고 돈이 많다는데 왜 저 사람은 해외에 자꾸 나가서 집을 살려고 그러고 왜 자꾸 돈을 빼나가려고 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경제라는 건 심리란 말이죠. 우리도 똑같잖아요. 내가 여기서 하면 잘 될 것 같아. 그러면 투자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그런 기대 심리, 경제 심리가 지금 아직도 여전히 경색이 돼 있고 그러니까 돈을 안 쓰죠. 돈을 안 쓰는 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돈이 생기면 저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축률이 과도하게 높은 거예요. 뭐 저축이 많이 되면은 사실은 그 돈을 가지고 다른 데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은행이 그걸 빌려줘. 근데 기업이 돈을 안 빌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투자를 안 하려고 하니까.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중국 경제가 지금 안고 있는 악순환 고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서부터 끊어야 될지 모르는데 지금 가장 큰 핵심은 역시 중국 경제의 2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이니까 부동산에서부터 좀 활력이 생겨야 된다. 그게 안 생기니까 지금 말씀드린 철강 회사들. 왜냐하면 중국은 세계 최대의 철광석 수입국이에요. 철도 많이 생산해요. 근데 중국 철은 품위가 낮아요. 품질이 별로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국 철들은 되게 노천 광산이 많아요. 우리는 막 깊게 파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보존이 잘 안 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중요 철광석들은 뭐 호주, 브라질 이런 데서 수입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포스코에서도 특수강들은 수입을 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쓰이는 산업들이 어려움을 겪으니까 그런 것들이 그 철광 광산은 물론이고 해외에서 중국에 수출하는 기업들도 타격을 받는 거고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그 기업들의 주가가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총체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그런 구조에 지금 들어있는 겁니다. 당연히 중국 정부도 고민이 많아요.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특히 시진핑 정부 들어와서는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GDP에 목매지 말자. 뭐 몇 퍼센트 성장하고 이런 것보다는 질적 생산이 훨씬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경기부양자금이나 이런 걸 집어넣어 가지고 죽어가는 산업이나 이런 걸 살리는데 약간 인색한 모습을 사실은 이미 오래전부터 보였어요.
그러니까 전통 산업 이런 것보다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개념으로 보면 우리가 새롭게 해서 더 잘할 수 있는 거에다가 투자하는 게 더 낫지 않냐. 그게 바로 AI 분야예요. 과학기술. 이제 이런 데다 집중 투자를 해서 그런 부분을 더 크게 만들고, 그게 이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걸 신질 생산력이라고 그러죠. 새로운 품질 생산력.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산업 다른 국가를 따라가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쫓아가기 전략이죠. 캐치업 전략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캐치업은 계속해서 가면 비슷해질 수는 있지만 이기기는 어려워요. 우리가 막 옛날에 일본 엄청 열심히 따라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비슷해졌지만 이거를 초월하려면 새로운 전략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특정 분야에서는 세계 최강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로봇이라든가 CATL 같은 배터리라든가 이런 거는 있으니까 그런 데다 집중 투자를 해서 이거를 다른 나라가 못 따라오는 경쟁력을 갖고 있겠다. 이게 이제 초월 전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이렇게 약간 양분화해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기대하는 대로 이 정부가 좀 사회주의니까 좀 봐주겠지 하는 것들이 시진핑 정부 들어와서는 잘 안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문제가 어디서 생기냐 하면 그러다 보니까 중국 국민들은 옛날에는 이런 거 좀 하면은 정부가 나서서 이렇게 해줬었는데 안 하네. 그럼 나는 어려워지네. 아무리 바깥으로 뭐 나라가 세진다, 뭐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고 그러는데 나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도 자꾸 좀 커지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중국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인데, 어쨌든 중국은 이게 어느 정도 돈을 집어넣어서 해결이 된다 그러면 할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자연적 구조조정, 시장 환경에 맡기면서 가고, 특히 정부가 다른 부분에 확대 투자를 통해서 이 부분을 상쇄하려는 이런 전술을 쓰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한중은 사실은 92년에 수교를 했고, 뭐 그전에는 이제 전통적 관계가 쭉 있었죠. 그러다가 우리가 6.25에 중국이 불법 개입을 함으로써 이제 원수의 국가가 됐어요. 그러다가 92년에 수교를 했고, 물론 이제 북한이라는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외교, 안보, 군사 협력은 사실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경제나 인적 교류 이런 쪽은 아주 활발한 교류를 했고 잘 왔습니다. 잘 오다가 2016년에 잘 아시는 사드 배치로 인해서 갈등이 생겼고, 그때 중국은 안 했다고 주장하지만 한한령, 금한령 이런 것들을 내렸어요. 한류의 확산을 방지하는.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한중 관계는 경색기에 들어간 거예요. 그럼 말이 2016년이지 10년 전이에요. 9년 전. 그죠? 오래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중간에 양측의 앙금이 커지는 거예요. 이제 주로 어떤 거냐 하면 우리는 사드를 북한의 핵 위협 때문에 배치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중국은 뭐라고 그러냐면 북한 핵 문제라는 건 90년대 초반부터 있었다. 그래서 제네바 합의도 하고 육자회담도 한 거 아니냐. 그런데 왜 하필 2016년 요때 미군의 무기를 배치를 하느냐. 이거는 당연히 미국을 등에 업고 한국이 미국 편이 돼서 중국을 압박하는 최일선의 선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중국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소위 언론을 통해서 선전선동의 어떤 흐름으로 이어졌죠. 중국 사람들이 보는 신문이라든가 이런 데 늘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인들의 머릿속에는 말도 되게 안 듣는다. 왜 우리를 이렇게 미국 편에 있어서 못 살게 구느냐 하는 이제 그런 정치적 요인이 있어요. 또 하나는 사실 중국 큰 나라고 자기네 문화가 한국보다 훨씬 우수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세계는 한류에 열광을 하잖아요. 뭐 누가 시켰든 말든. 그리고 심지어는 중국인들마저도 한류를
뭐 100%다 좋아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좋아하는 층이 매니아층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싫은 거예요. 중국이 세계적 국가로 떠올랐고 자기들도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사실 중국은 찬란한 문화를 가진 국가인데 그런 것들이 어필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한국 걸 보고 좋아한단 말이죠. 한복 보고 좋아하고 김치가 뭐 최고의 영양 발효식품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일부 그런 데 대해서 질시를 하면서 어떻게 얘기해요? 야, 한복이 원래 우리 거야. 김치가 원래 우리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문화 빼앗기, 또 역사 빼앗기, 동북공정 같은 이런 것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바라보는 한국 사람들은 또 어떻겠어요? 아니, 그 멀쩡하게 한국 사람이 한국 김치 먹고, 당신들은 당신들 김치를 먹으면 될 거 아니야. 절인 음식을. 왜 우리 거를 니네 거라고 그러느냐. 이러다 보니까 그 소위 이런 게 역사 문화 충돌로까지 이어지고 그 모든 것이 정치적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양측 다. 그 호감도가 올라갈 리가 없죠. 그 비호감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패턴이 우리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고 중국이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비춰지고 있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중국 관광객들이 해외에 가서 뭐 질서 안 지키고 이러는 거 너무 많이 나잖아요. 중국도 잘 알고 있어요. 아무 데서나 방뇨를 하고 뭐 이제 아이들도 그렇고 시끄러운 거는 뭐 옛날부터 얘기를 한 거지만 그런 거가 사실은 다 교육과 관계되는 거거든요. 아직 그런 쪽에 소위 인터내셔널 시티즌십 우리가 얘기하는 국제 시민으로서의 자세가 안 돼 있는 것 같다라는 거가 자꾸 목도가 되니까 더 싫어지고 그다음에 강력한 정책으로 이렇게 막 미국 뭐 그거는 중국의 국가 전략이니까 우리가 뭐라고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힘자랑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지만 뭐 전랑 외교 이런 거 들어보셨죠? 늑대 전사 외교 힘으로 누르려고 그러고 예를 들어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뭐 불매운동 할 거야. 니네 거 안 사? 이런 식으로 그 시장을 무기화해서 자꾸 움직이다 보니까 그걸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약간 비정상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중국은 중국대로 한국은 한국대로 약간 정부 입장에서 보면 이거를 나서서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는 사이에 양측의 감정이 지금 상당히 악화돼 있다. 그러니까 그 틈을 타서 또 한국을 비하하거나 조롱하거나 하는 가짜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우리는 또 그게 아니라고 항변을 하고 또 우리도 당연히 중국의 나쁜 점을 확대해서 얘기하게 되고 이런 그 지금 양측의 감정이 아주 안 좋은 그런 상황에 가 있는 겁니다. 중국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갑자기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국이 정말 어렵게 선진국에 들어갔다고 했는데 우리도 2차 대전 이후에 해방되고 독립한 나라예요. 그런데 아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나마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이렇게 지금 세계적으로 그 정말 후진국, 중진국을 거쳐서 거의 유일하게 선진국으로 진입한 나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대만이 있는데 대만은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인정을 안 해주니까 그런데 거기도 뭐 인구 2,300만에 어쨌든 TSMC도 있고 막강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그 중국으로서는 국가가 아니지만 국가 통치 행위를 하고 있는 데란 말이죠. 근데 뭐 그거는 논외로 치더라도 한국은 어쨌든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수 없는 시행착오를 반복을 했어요. 중국은 1978년부터 개혁개방을 하면서 이 개혁개방이라는 게 국제사회에 들어가겠다라는 선언이에요. 더 크게 얘기하면 개방을 한다라는 것은 미국이나 서방이 짜놓은 국제 분업 질서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그 소위 국제화 정도를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그럴 시간이 없었어요. 압축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장하는 거는 빨리빨리 했는데 그 과정에서 겪어야 될 일들을 제대로 겪지를 못한 거죠. 그리고 그거를 교육을 통해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한 거예요. 이런 말씀이 적절한 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국도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랬는데
우리는 끝없는 시민교육과 이런 걸 통해서 지금은 남의 물건에 손 안 대고 이런 것들이 교육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꼭 그게 무슨 어떤 사람들은 CCTV 때문에 결국 잡히기 때문에 그런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런 정도를 제가 볼 때 우리는 넘어섰단 말이죠. 내게 아닌 거는 이제 안 건드리잖아요. 그런 게 이제 시민 교육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내가 이렇게 하면 남한테 피해가 되겠다라는 일들을 잘 안 하죠. 이 사회가 성숙하면. 그런 부분은 아직 좀 중국이 부족하다. 물론 뭐 유럽이라든가 미국에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다만 그런 거에 비해서도 중국은 아직까지 그런 그 교육이라든가 이런 쪽에 그렇게까지 신경을 쓰기가 어려웠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압축이 돼서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비호감도가 높아지고 그 다음에 과도하게 싼 물건을 만들어서 세계 시장 질서를 어지럽힌다. 이게 원래 트럼프가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재를 가해야겠다. 그래서 관세를 붙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 가격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도대체 저 제품이 어떻게 저 가격에 나오는지가 되질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가격이 해외에 수출이 되고 다른 나라에 가면 동종 제품을 만드는 그 나라의 기업과 산업은 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싫잖아요. 중국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78년 세계 개혁 개방하고 세계 공장이 된 다음에 나타난 현상이었는데 최근에 또 나타나는 거예요. 뭐 이 배터리라든가 태양광이라든가 전기차, 우리한테는 알리, 테무 이런 거. 그러니까 이거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상대를 해야 되지? 이제 이런 고민이 들어오는 거고, 야, 그 부정한 방식으로 만드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뭐 보조금을 많이 정부가 준다. 그럼 불공정 경쟁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미국이나 EU나 유럽 이런 데서는 문제를 삼아서 그래서 니네는 관세를 더 내야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흐름들이 좀 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중국은 국제 이제 무역에 관해서 얘기하면 무역 질서를 해치는 사고 유발자, 천덕꾸러기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호감도가 없어지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되는 거고 그럼 이거에 대해서 중국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니 우리가 비교 우위 아니냐 가격 경쟁력이라는 게 무역이라는 게 우리가 쓸 수 있는 자원을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서 싸게 만드는데 그게 잘못된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전혀 물러나지를 않으니까 지금 이제 이런 각축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이렇게 계속 가면 승자 없는 전쟁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왜냐하면 일정 부분 출혈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거죠. 지금 전 세계가. 야, 이러다가 이거 정말 아래 공포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디플레이션도 디플레이션이지만 이 침체기로 다시 이렇게 가면 지금 코로나 간신히 벗어나가지고 좀 새로운 구조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이게 또 잘못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데 대한 좀 걱정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글쎄요, 뭐 한국은 기본적으로 서로에게 필요한 국가인 거는 확실해요. 다만 중국이 볼 때 한국은 이제 지나치게 미국하고 가깝고 물론 이제 우리가 가까운 이유는 북한 요인을 내세우면서 그러는 겁니다. 우리는 북핵의 위협에 완전히 노출돼 있고 우리는 핵을 갖고 있지 않은데 북한은 핵을 갖고 있고 게다가 러시아와 또 밀착하면서 불법적인 군사 과학 기술 거래를 시도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비대칭 무기인 핵과 뭐 미사일, 탄도미사일, 대륙간 탄도탄 같은 거 그러니까 ICBM이라고 그러죠. 뭐 미국이나 이 전 세계를 갈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ICBM을 서로 쓸 이유가 없어요. 그건 뭐 사정거리가 15,000km 이렇게 가는 거니까. 삼천리 금수강선 1,000k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건 필요 없는데 이렇게 비대칭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국가 존립의 핵심인 국가 안보를 위해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한미일 삼각 공조를 강화한다라는 게 이제 우리 취지입니다. 이제 중국은 이걸 보고 그거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려고 그러는 건데, 미일이 중국을 견제하려고 그러는데 왜 한국이 앞장서냐, 이런 이제 정치 외교적 요인이 있고, 다만 경제적으로는 양측이 서로 보완까지는 아니지만, 이전에는 보완이 많았어요. 상호 보완 성분이. 경쟁도 많지만 경쟁성의 협력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중국이 이 하이엔드 반도체, 그러니까 5나노, 3나노, 지금 이제 반도체 시장이 뭐 1.7나노 이런 거 경쟁하고 있는데, 그럼 못 하거든요. 지금 이제 중국은 30나노, 40나노 이런 거밖에 뭐 레거시 반도체라고 그러죠. 못 만드는데 우리가 SK와 삼성이 지금 중국에 공장이 있고 공급을 또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일부 또 산업 간 교역이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는 안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한미 관계라든지 한미일 관계를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확고하게 그 흐름을 가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양자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교류를 강화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늘 주장하는 게 균형점,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된다. 옛날하고 달라졌잖아요. 중국도 달라졌고 한국도 달라졌고 또 북한도 달라졌어요. 그러면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서 실리적 차원에서의 상호 교류를 하는 것이 양측에 매우 전략적으로 유리하다라는 생각을 좀 양측이 해야 되고, 그래서 지속적인 소통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1949년에 국가가 수립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회주의 국가니까 사회주의 정책을 계속 강조를 했죠. 마오쩌둥은 사회주의로서 위대한 중국을 만들고 싶어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이 사회주의라는 게 뭐냐면 자본주의 단계를 거쳐서 그 다음에 오는 단계가 사회주의예요. 이게 이제 마르크스라는 소위 현대 공산주의 비조인 막스가, 원래 인류는 원시 공산 사회에서 노예제 사회를 거쳐서 봉건 사회를 거쳐서 자본주의가 왔고, 그런데 자본주의를 보니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가진 사람은 잘 살고 자본가는, 노동자는 착취당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안 된다. 그래서 노동자여 연합하라. 그게 이제 공산당 선언입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혁명을 해라. 근데 말을 안 들으니까 뒤집어 엎어라. 그게 폭력혁명이라는 거예요. 힘으로 가지고. 그러니까 전 세계 노동자여 연합해서 사회주의 국가를 세우자. 그럼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그럼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의 생산력을 가지고 건설이 돼야 되는 게 맞죠. 자본주의 단계를 거쳐서 해야 되잖아. 근데 이 지구상에 있는 어떤 사회주의 국가도 자본주의 단계를 거친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회주의라고 성공했는데 다 뭐야? 가난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가난하면 안 되잖아요. 자본주의의 생산력을 가지고 그것보다 우월한 체제여야 되는데. 그런데 중국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하고 계획경제 막 이런 걸 하면서 이제 사회주의성을 강조했어요. 그러다가 이 대약진 운동이라는 시기를 겪어요. 대약진 운동 1958년부터 60년까지. 이게 이제 소위 모택동식의 그 사회주의 모델입니다. 근데 그 전에 소련하고 사이가 좋았거든요. 근데 소련하고 2년 분쟁이 나서 소련이 철수해 버리니까 내가 혼자 건설하겠다. 자력갱생이에요. 그는 이제 대약진 운동이라는 걸 하는데, 뭐 공식 발표는 안 됐지만 한 3천만 명 정도가 굶어 죽었다. 그게 이제 뭐 홍수, 가뭄 뭐 이래서 그랬대요. 근데 이제 중국 경제 교과서에는 그렇게 나와요. 3년 재해 기간. 그러고 나서 이거 이제 경제를 수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마오쩌둥의 라이벌이었던 유속이라는 사람한테 당신이 국내를 좀 해봐라 라고 했었고, 그래서 그 유속이의 오른팔이었던 덩샤오핑이 그때 이미 나오는 거예요. 1960년, 61년 이때. 그래서
경제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경제 조정기라는 걸 해요. 경제 조정기. 그러면서 시장 요소를 조금 도입을 하는 겁니다. 그때. 그러니까 경제가 막 살아날 거 아니에요. 근데 사회주의자들이 보니까 야, 그거는 자본주의 경제 아니냐. 우리가 사회주의 국가인데 자본주의 경제를 하면 되겠냐. 시장 경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일어난 게 문화대혁명입니다. 문화대혁명은 그 앞에 뭐가 생략이 됐냐 하면 무산계급 문화대혁명이에요. 그러니까 프롤레타리아 혁명이라는 뜻이에요. 무산계급의 문화를 다시 바꾸겠다. 무산계급 문화로. 그러니까 그 전까지 문화는 자산계급에 물든 문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념 투쟁화 되면서 1966년부터 76년까지 10년이 문화대혁명 기간이라고 그래요. 문혁기.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드린 경제 조정기에 했던 정책들은 이거는 자산계급 문화니까 이거를 타도해야 된다라고 해서 일으킨 게 문화대혁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문화대혁명 10년 기간 동안에는 중국의 암흑기예요. 그리고 나서 1976년에 마오쩌둥이 사망합니다. 그리고 주울레라는 중국 외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주울레라는 사람도 서열 3위였죠. 항상 사망을 하고 당산이라는 데서 대지진이 일어나요. 사회가 엄청난 혼란에 빠집니다. 근데 중국 공산당원들이 이렇게 보니까 옛날에 덩샤오핑이 1961년부터 65년까지 1차 경제조정기인데 그때 하니까 회복이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덩샤오핑의 복권이 사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복권은 주울레가 시켰어요. 덩샤오핑이 저 사람이 비범한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들어왔고 그래서 1978년 말에 11기 삼중전회라는 회의를 열면서 개혁개방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덩샤오핑은 과거에 61년부터 65년까지 중국 경제를 조정해 본 사람이고 시장 경제 요소의 효용성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섣불리 잘못 얘기하면 제2의 문화대혁명이 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권력을 잡고 나서는 이제 조용하게 개혁개방이라는 걸 추진을 해요. 그러면 중국이 그동안 왜 이렇게 10년간 암흑기에 빠졌느냐를 덩샤오핑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지나친 개인 숭배, 독재 이런 데로 가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개혁 개방이라는 정책을 펼치면서 뭘 하냐 하면 이제 실권을 잡았잖아요. 이제 앞으로 그 총서기 이런 것도 2번씩만 하고 그다음에 권력을 혼자한테 집중시키면 안 돼. 그러니까 정치국 상무위원들이 좀 나눠가죠. 이게 분관 정치라고 그래요. 이런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처음에 개혁 개방을 한다고 그랬을 땐 당내 사회주의자들이 반발했겠죠. 그거는 사회주의가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더 많은 등소평의 지지자들이 옛날에 61년부터 65년까지 해보지 않았니? 저 양반을 한번 믿어보자. 이렇게 해서 지지를 해준 거예요. 그 검은 고양이, 흰 고양이 많이 들어보셨죠? 흑묘, 백묘론.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다. 자본주의적 방식이든 사회주의적 방식이든 중국 경제 발전에 유리하기만 하면 다 오케이다. 많은 사람들이 78년 개혁개방 이후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1962년에 한 말이에요. 아까 경제조정기. 이미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덩샤오핑은 문화대혁명 10년을 잃어버린 30년으로 표현을 했어요. 중국은 남이 10년을 발전을 해야 되는 그 기간에 10년을 후퇴를 했다. 그래서 30년을 까먹었다. 그래서 되자마자 어떻게 해요? 발전 제일주의. 우선 발전하고 보자. 이렇게 끌고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부 동력으로는 발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중국이 갖고 있는 거대 노동력을 이용해서 시장을 오픈해야 돼요. 그래서 외국에서 자본도 들여오고 기술도 들여오고 원료도 들여와서 처음에 어떻게 해요? 가공해서 수출하는 걸로. 임가공 형태로 오픈을 한 겁니다. 그게 오늘날 중국이 있게 한 시작인 거죠. 오늘날. 그래서 덩샤오핑이 올해 이제 탄생 120주년인데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위인을 만난 거예요. 안 그랬으면 지금도 사회주의를 강조하면서 어떻게 됐을지 모르죠.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또 이제 우리한테는 중국이 주계장막 그래서 문을 꽉꽉 닫아놓고 있어서 한국이 또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을 수도 있어요. 처음부터 중국이 막 나갔으면 우리는 또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뭐 역사의 가정은 없으니까. 그래서 덩샤오핑이라는 사람이 당시의 경제 난국을 타개하려면 새로운 방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고, 생각을 한 사람들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행동으로 옮긴 거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면 지금도 그러죠. 옛날 같이 등소평으로 돌아가서 개혁 개방을 하고 뭐 오픈해야지. 지금 같이 시진핑 같이 사회주의를 너무 강조하면 안 된다. 사실 덩샤오핑은 완벽한 사회주의자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잘 그 부분을 이제 이해를 못 하시는데요. 등소평이 강조한 거는 경제 활성화 부분만 하는 거예요. 다 누가? 당이 통치하는 경제, 시장 경제. 그래서 사회주의 시장 경제라는 게 1992년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쁘게 얘기하면 약간 어중간하게 된 거죠. 정치는 사회주의, 경제는 시장 경제. 이 사실 잘 안 맞는 구조인데 이거를 세팅을 시킨 거고, 그동안 이제 덩샤오핑이 막후에 이거를 조정하고 있으면서 호여방, 저즈양, 조자양이라는 사람, 그 다음에 우리한테 많이 알려져 있는 장저민, 호진타오, 이 시간을 거쳐온 거예요. 한 40년. 그리고 이제 시진핑이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오늘날의 중국을 있게 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등소평의 개혁 개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왜 했을까? 경제 발전을 위해서 하긴 했는데 경제 발전하지 않으면 공산당의 존립이 위태로워지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공산당 통치에 대해서는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먹고 살게 해줄 테니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등소평 노선을 정치적 좌, 경제적 우, 그래서 정좌 경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걸 가지고 잘 왔었고, 그러다가 이제 이게 시진핑 때 와서 다시 사회주의성을 강조하는 대로 돌아가니까, 야, 이거 모택동 시대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리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천안문 사태는 1989년에 시작을 한 건데, 원래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1차 천안문 사태도 있었어요. 1976년에. 그리고 이거는 더 위로 올라가면 오사운동부터 얘기가 시작이 돼야 돼요. 오사운동은 우리가 1919년 3월에 그 소위 3.1운동이라는 게 일어났고, 중국에서는 이제 5월 4일 날 오사운동이 일어나는데, 이 오사운동이 왜 일어나냐 하면 우리 3.1운동도 마찬가지지만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배우잖아요. 각국은 각자가 알아서 해야 된다. 베르사유 강화조약의 21개 조항에 이제 보면 청일 전쟁 때 일본에 할양했던 청도 지역을 자기네끼리 회의를 열어가지고 그 일본 관할권이던 청도를 독일에 준다. 이거를 결정한 거예요. 그게 이제 21개 조항이에요. 이거를 북경대 대학생들이 야, 이게 말이 되냐. 우리는 쏙 빼고 우리나라 땅을 니네끼리 왔다 갔다 하면 어떡하냐. 그래서 4월 5일 날 북경대 대자보를 붙여요. 지금 저쪽에서 파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가 모르지 않냐. 어? 그래서 4월 5일 날 대자보 붙이고 학생 시위가 시작이 됐다가 5월 4일 날 다 근대 중국 최초의 시민혁명처럼 대중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상인들은 철시하고 학생들은 수업 거부하고 그 삼파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삼파투쟁. 노동자들은 파업하고 이게 삼파예요. 이거가 돼서 5월 4일 날 오사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4월 5일부터 이게 항상 시작이 돼요. 그러면 이제 1976년에 전편에서 말씀드렸지만 주울레가 사망을 했어요. 마오쩌둥에 대한 것보다 주울레 추도식을 천안문 광장에서 하면서 야, 이게 나라가 잘못 가는 것 같다. 이게 뭔가 우리가 새로운 형태로 중화인민공화국을 건설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공산당에 대한 여러 가지 요구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1976년 4월 4일 날 시작이 됐어요. 4월 4일 날 시작이 돼서 그거는 뭐 그때도 이제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수많은 사상자가 났죠. 유혈 진압을 통해서 사상자가 나면서 끝났어요. 그러고 나서 1989년에 천안문 사태가 난 거예요. 천안문 사태는 5월 4일 날 했는데 4월 며칠부터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슬슬 모이기 시작해서 그게 다 오사운동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모이더니 이제 5월 달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한 달 이상 연좌 시위를 했죠. 침묵 시위를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됐냐. 공산당 물러가라. 주울래 돌아오라. 국민당 돌아오라. 이런 플래카드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큰일 난 거죠. 중국은. 그래서 탱크로 진압한 사태를 천안문 사태라고 합니다. 6월 3일 아침에 탱크로 진압을 한 사태죠. 자, 그럼 이제 중국 공산당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야, 이게 오사운동처럼 돼가지고 이거 뒤집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강경 진압을 하는 거예요. 강경 진압을. 그런 장저민이 사망해가지고 왜 장저민 사망하고 나서 막 군중들이 모이는 거를 금지시켰잖아요. 리커창이 사망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데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공산당. 그리고 원래 자기들도 그렇게 해서 정권을 잡았으니까. 그러니까 천안문 사태 자체는 그 당시에 중국의 부정부패, 그다음에 지나친 경쟁 시스템 막 이런 거에 대한 그 반발 운동이에요. 우리가 이제 보통 민주 시위라고 얘기를 하지만 중국은 그 조자양 시대 때 조자양은 급진 개혁론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중국이 생각한 것보다 더 빠른 개혁을 추진을 했었고 그리고 또 이 성끼리 막 경쟁을 심하게 하고 중복 투자가 일어나고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 또 많은 부정부패가 개입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당 내가 갈라지기 시작해요. 야, 이렇게 가는 게 이게 우리가 추구하는 사회주의는 아니지 않니? 아니다. 사회주의가 세계적 사회주의가 되려면 우선 경제를 좀 발전을 시켜야 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사회적 불만이 쌓이면서 천안문 광장에서 원래 학생들이 모여서 시작했어요. 부정부패 물러가라 뭐 이제 이러면서 시작을 한 거죠. 근데 그게 자오즈양이라는 당시 총서기가 가가지고 학생들한테 여러분 고생이 많다. 내가 너무 여러분을 늦게 찾아왔다. 그래서 학생과 타협했다고 그래서 낙마합니다. 그러고 나서 당시 상해시 서기였던 장저민이 졸지에 중앙의 총서기로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장저민은 뭐 많은 분들이 10년 통치했다고 그러는데 자오즈양 자녀 임기까지 합쳐서 12년 반을 통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뭐 10년씩 하는 게 관례다? 아닙니다. 그 2번 그렇게 했을 뿐이에요. 장저민 10년, 그 다음에 호진타오 10년. 그 전에 호야오방도 5년밖에 못했고요. 그 다음에 자오즈양은 3년밖에 못했고. 그러니까 그 관례라는 건 원래 깨지게 마련인데 그게 맞다 틀리다가 아니고 덩샤오핑은 어쨌든 그렇게 너무 많이씩 하면 고인물이 썩으니까 그러면은 잘 안 된다. 그러니 좀 2번씩만 하고 그다음에 권력도 좀 분산시켜라. 그게 집단 지도 체제예요, 원래. 근데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건 이제 시진핑 때 와서 다 뒤집어지고 다시 시진핑이 볼 때는 답답한 거예요. 시진핑은 17차 당대회 기간이니까 호진타오 2기 때 정치국 상무위원이 돼요. 후진타오 2기 때. 후진타오 원자바오 체제라고 그러는데 굉장히 좀 유화적이었죠. 베이징 올림픽도 하고. 그러니까 시진핑이 이렇게 바라보면 이건 너무 공산당 정권이 뜨뜻미지근한 거예요. 더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끌고 나가면 더 강한 국가가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총서기가 18차 당대회 2012년에 되는데 그때부터 강경 드라이브를 걸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공산당의 힘을 더 결집시켜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갑자기 생긴 건 아니고 이런 이제 천안문 사태나 이런 아픔을 겪으면서 본 거죠. 이 천안문 사태는 사실은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모택동 시대에 문화대혁명을 겪은 것처럼 덩샤오핑 시대에 겪은 사건이다.
그죠? 덩샤오핑 시대 때문에 겪은 거예요. 물론 이제 89년이어서 덩샤오핑이 당연히 뭐 강력하게 뒤에서 이 조정을 하고 그랬지만 개혁 개방이 78년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한 10년 지나고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혁 개방에 대해서도 모두 다 찬성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당연히 그 사회적으로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기능하겠다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먹혔고 그래서 국제사회의 일원이 돼서 세계의 공장이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온갖 전 세계의 돈이 다 투자가 되잖아요. 우리도 갔고 우리는 이제 92년부터 갔지만 다른 나라들은 훨씬 일찍부터 중국과 수교를 하면서 소위 세계의 자본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됐던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했던 기업들이 많은데 그게 이제 최근 들어서 탈중국을 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몇십 년간 잘 하다가 이거 시진핑 이렇게 가면 안 되지 못 믿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당연히 중국도 경제가 발전하고 기술도 발전하고 여러 가지로 발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자신들 산업 보호 정책을 또 쓸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겹치면서 이제 그런 현상들이 벌어진 겁니다.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되고 있습니다. 뭐 중국에서 나오는 소식을 종합해 보면 뭐 200여 명이 사상됐다고 그러는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2,000여 명 정도가 희생이 됐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 특히 그 당시만 해도 이제 해외 언론이 다 들어가 있었고 BBC 영국의 BBC가 찍은 그 현장 사진 그 동영상이 있어요. 현장 동영상이 뭐 사살당하고 이러는 경우도 이제 유혈 진압이니까 그거는 왜냐하면 중국 정부 입장에서 보면 폭도들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군인들한테 진압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죠. 그러면 반란을 일으키는 집단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그런 상황을 알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북경을 수비하는 게 38 집단군인데 여기 사령관은 못 하겠다고 그런 거예요. 자기가 쭉 봐왔었으니까 이게 그런 건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 병력을 동원해 가지고 무장도 하지 않은 사람들을 탱크로 진압을 한 거죠. 이게 중국의 전체주의적 속성을 그대로 보여준 거고 많이 보셨죠? 맨몸으로 탱크를 막고 서 있는 올해의 사진으로 그 당시에 뽑힌 그런 저항을 한 거예요. 이게 뭐냐? 어떻게 한 국가가 자기 국민을 아무것도 없는 국민들을 총칼과 탱크로 이렇게 압박을 하려고 그러느냐. 이건 잘못된 거죠. 우리도 그런 아픔을 겪었습니다. 우리도 광주 사태가 그랬고요. 민주화 운동이. 대만도 똑같이 있어요. 228 사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이게 일본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이제 사회가 발전하는 그런 과정인데 너무 많은 그 출혈을 했고 중국 사람들을 걱정되게 만드는 거지. 내가 이게 잘못 저항하면 이거는 이제 정말 시쳇말로 훅 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천안문 사태는 중국의 아주 아킬레스건으로 남아 있는 거고, 그 미국하고 중국이 싸우는데 이제 막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 4T라고 있어요. 4가지 T자 가진 거. 그게 이제 보면 뭐 티벳 문제, T잖아요. 그 다음에 트레이드 문제, 무역. 그 다음에 타이완, 대만 문제. 하나가 티안안문이에요. 천안문. 그 4T라고 그래요. 이 T는 뭐예요? 민주 자유에 대한 억압, 강제적 억압. 그러니까 인권 탄압의 아주 대표적인 현상의 하나로 보는 거죠. 또 뭐 티벳 위구르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쳤고, 그래서 그 다음에 요게 일어나고 나서 전 세계가 중국에 대한 제재를 하죠. 그래서 그 다음 그 해에 마이너스 성장을 합니다. 근데 마이너스 성장을 해서 엎어질 것처럼 보였는데 바로 그 다음에 다시 고도 성장으로 들어가는 또 그런 저력을 보이죠. 그럼 왜 그러냐 하면 중국이 갖고 있는 장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도 중국만큼 싸게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 이런 데가 아주 기초가 없는 나라가 아니니까. 사실 공업 기초도 있거든요. 그럼 풍부한 자원이 있고. 그러니까 계속 그거를 이어올 수 있었고, 그래서 세계적 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천안문 사태는 오점으로 남아있다. 지식인들이 저항을 하는 지식인이 있고요. 협력을 하는 지식인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항을 하는 지식인들은 해외로 많이 망명을 하죠. 그리고 이제 이 천안문 사건 이런 거를 계기로 한 것도 있지만 그전에도 반혁명죄라는 게 있었고, 반혁명죄에 걸리면 뭐 무기징역, 사형 이런 게 많았고, 이런 게 이제 법률이 더 강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콩 보안법 많이 몇 년 전에도 들어보셨죠? 그런데도 보면 뭐 무기징역에 처한다, 시위를 하면. 이러면 이제 두 가지로 나눠져요. 강경 저항을 하는 사람도 생기고 민주 인사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타협을 하죠. 그런데 이것 때문에 뭐 지식인이 많이 죽었다가 아니고 지식인이 탄압을 당하는 거죠. 탄압을 많이 당합니다. 그러니까 덩샤오핑은 지식인 우대 정책을 썼어요. 원래 중국은 전통적으로 지식인들이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9가지 부류의 꼴등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아는 게 많으니까 뭘 하면 사회주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책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꾸 쓰니까. 그러니까 지식인을 탄압을 하고 지식인을 내 편을 만들든지 아무 말 못하게 하는 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압박을 하는데 덩샤오핑은 이게 가만히 보니까 지식, 과학기술, 지식 이런 게 없으면 국가가 발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약간 지식인을 우대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그래서 뭐 해외 나사에 가 있던 중국 화교들을 막 그 당시 뭐 중국 교수들 월급이 10만 원일 때 1,000만 원씩 주고 막 불러온단 말이죠. 그 과학기술은 살 수가 없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그 과학 기술 입국 이런 거를 많이 강조했어요. 이런 면은 지금 시진핑이 얘기하는 과학기술 사회주의하고 다 맞닿아 있는 거예요. 갑자기 나온 것들이 전혀 아니고. 그래서 이런 그 소위 지식인에 대한 이런 정책들이 많았는데 어쨌든 지식인들은 저항 세력인 게 훨씬 많잖아요. 그 장저민 때도 그랬고 호진타오 때도 지식인에 대한 탄압 정책은 계속됐습니다. 특히 물론 이제 과학기술을 직접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하고 이제 이런 거 있죠. 그 사회 과학적으로 뭐 민주, 자유, 정치 이런 거에 하는 사람들은 결이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은 탄압을 더 많이 받죠. 탄압을 더 많이 받아서 그 이제 발언권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약화되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간 거죠. 그게 특별히 이제 시진핑 때 더 강화가 되는 겁니다. 더 강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진핑 시기에 중국 경제가 잘못됐다, 잘못 가고 있다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중국 경제가 이렇게 광명한데 잘 가고 있는데 왜 자꾸 그런 안 좋다는 얘기를 해서 중국 경제 자체에 대한 우려를 들게 만드느냐. 그거 하지 마라. 이런 게 다 일종의 지식 탄압 정책이죠. 뭐 너는 수치를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그거 발표하지 마.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책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며칠 전에 앞으로 심천하고 상해 증권거래소에 그 투자되는 투입 유익 금액을 발표하지 않겠다. 그러면 깜깜이 증시가 되잖아요. 그럼 아니 이게 지금 자본을 증식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저걸 저 수치를 발표 안 하면 뭐 보고 하라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물론 우회적으로 뭐 할 수 있어요. 그 돈이 뭐 홍콩을 통해서 들어온 데거나 다른 데서 투자가 되니까. 그런 서비스 정신이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경제를 활성화하겠다? 이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잘못돼 갖고 제2의 천안문 사태 저항 운동이 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더 강박관념을 갖는 거예요. 근데 나지 말라는 법은 없죠. 그죠? 나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제2의. 그런데 안 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백성들의 국민들의 불만을 최소화시키고 이전보다는 나의 생활이 나아지고
뭔가 국제적으로 대접을 받고 이런 게 생겨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이 시진핑 체제한테 주는 숙제가 되는 겁니다. 중국 공산당은 천안문 사태를 89년의 정치 폭풍 이렇게 해석을 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급하지 말라는 거죠. 예, 그렇게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 천안문 사태 재평가 운동이 원래는 벌어져야 되는데 문화대혁명은 했잖아요. 재평가를 한번 하고 억울한 사람들 다시 복권시키고 그랬는데 천안문 사태는 아직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비교적 짧은 시기였었고 그거는 이제 지도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덩샤오핑이 문화대혁명 재평가를 한 거거든요. 그게 이제 역사결의라는 걸 81년에 역사결의라는 걸 통해서 재평가를 했는데 그 다음 중국 지도자들은 뜨거운 감자가 돼서 못 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천안문 사태를 언급하는 건 금기시되어 있고 실제로 중국의 많은 사람들이 천안문 사태를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북경 천안문 광장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는 것밖에 모르죠. 무슨 그 큰 땅덩어리에서 보도 안 하면 모르는 거예요. 백지 시위라고 왜 저 코로나 시위 하얀 종이 들고 한 시위가 있었어요. 그 해외 언론이나 이런 데 이제 SNS를 통해서 많이 왔는데 중국 사람들은 몰라요. 보도를 안 하면 모르죠. 그러니까 여전히 정보 통제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은 천안문 사태 자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천안문 사태가 시작점이 어떻게 된 거냐 하면 반부정부패, 개혁개방 확대 뭐 이런 거에 더 초점을 맞췄던 거라면 그거는 어느 정도는 재해석을 해줄 수도 있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움직임은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고 천안문 사태 때문에 연금이 됐다가 이제 뭐 그 이미 사망했지만 그 자오즈양 같은 경우도 이제 복권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까지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계속 묶여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금방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그걸 재평가하려면 약간 시진핑보다는 더 좀 개혁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통치를 해야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